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대변인들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대통령 앞에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와 여야 간의 의정 갈등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대통령 앞에 놓여진 각종 현안들 꼼꼼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대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대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강유정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순방에 대한 총평가를 우선 해주신다면 먼저 정성구 의원부터요. 예, 많이 심혈을 기울였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결국은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이제 지난 7월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그죠? 2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는 이런 소식에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좀 다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다녀오신 거죠. 2박 4일 일정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 여당 비판하고 싶은 거 다 이해하고요. 대통령 성과도 뭐 너무 빛나면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는 심리도 뭐 이해하는데 그래도 잘한 거는 좀 잘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익에 관련된 성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여기 뭐 또 뭐 많은 또 그 뉴스들이 돌잖아요. 뭐 이게 뭐 덤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앞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성과 낸 데 대해서는 좀 박수 쳐주시면서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 지난번에 대비해서 대통령 지지율 평가가 조금 올라간 게 아마 체코에 간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네. 소폭 오른 결과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정상이 만나서 뭔가를 발표할 때는 약간의 약속 대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 정부 원전 협력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라는 말에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좀 김세계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뒷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에서 정상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노출됐다는 점에서 여당이 굳이 흠집을 잡는다라 야당이 흠집을 잡는다라기보다 이거 좀 약간 미비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의 전파력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전파력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에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논쟁적인 문제들이 소개가 됐다가 뭐 이를테면 한국의 대통령분이 여러 차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다가 또 사라진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 역시도 완전 뭐 좋은 일이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나쁜 뉴스들이 이 좋은 성과를 빛내기에는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두 분의 평가가 조금은 또 엇갈리는 게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체코 원전 수조 관련해서 수조 원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또 덤핑 수주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다라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을 이제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사람과의 만남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원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덤핑 수주를 해서 손실이 클 것이다. 또 실제로 60%는 체코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물론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그렇게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일 먼저 주장했었던 게 탈원전 정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 한다고 하니까 해외에서 수주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 들어서 한 건의 성과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전 종주국들이 즐비한 유럽 시장에서 추가로 더 수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오랜만의 혹인데 이것을 하여튼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뭐 조금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알죠. 뭐 원전 수주까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그걸 성사시키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광재 대변인의 설명인데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칭찬에 목마르신가 봐요.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뭐 성과가 있으면 칭찬 받을 수 있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몇 조 원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좋은 것인데 야당의 쓴소리를 이걸 어깃장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은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체코와의 원전 수주 자체가 덤핑의 우려가 있다라는 쓴소리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지 뭔가 성과를 위해서 무작정 덤벼들지 말아라 그겁니다. 예전에 아랍은 따져보면 웨스팅하우스라는 지적재산권 부분에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풀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건너뛰고 지적재산권 부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코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24조의 낮은 금액으로 무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게 그렇게 대단히 기뻐할 일인가 라는 걸 한번 돌아보시라 라는 게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일이 잘 되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그럼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설마 좋은 민주당이 일이다.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라는 네.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쓴소리도 같이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이 수주 자체가 덤핑이 아니고 만에 하나 60%를 체코 쪽의 국가의 어떤 일거리 주더라도 40%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큰 난제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해결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좀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완결성 있는 체코 원전 수주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라 라는 차원에서는 야당 협조를 구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좀 그 정도를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강효정 의원께서 여론조사 관련 수치는 아니지만 언급을 해주셔서 역시 오늘 소개드린 여론조사에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9일, 20일 19일, 20일이니까 추석 명절 연휴 이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순방하던 그 시점입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 평가가 30.3%로 직전 조사보다는 3.3% 포인트가 올라갔고 부정 평가는 66.2%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놓았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덧붙일게. 네. 저는 좀 외람된 말씀 같으나 아까 강유정 우리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좀 그 수주하고 계약하는 데는 김건희 여사 안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가서 괜히 체코 언론에 사람 따지고 보면 세상 창피하게 됐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체코 언론이 지적한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걸 넘어서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영부인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잘 가려서 데리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는 이따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상국 네. 의원께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뭐 우리 서영주 대변인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충분히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부분 이 부분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 뭐 너무 크니까 저도 요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아까 우리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한 면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래도 경제 성과를 좀 내는 것 같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또 이 벌써 앞에서 24조 원의 수주 그 이야기는 한번 있었는 경우에서 이번에 다시 가서 한번 좀 확인하고 좀 다지는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성과들이 우리가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지적하시는 부분들 겸허히 저희들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좀 그 지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너무 좀 앞서가는 부분이 돼버리면 체코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나라 이 경쟁을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예, 프랑스와 네. 경쟁을 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일단은 좀 저희들 말이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한 말씀 예, 드리자 강의님.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수식어가 가능할 거예요. 원전 세일이냐, 아니면 원전 외교냐, 아니면 원전 방판이냐, 원전 쇼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중에 수식어가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감에서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가져온 것을 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유럽과 경쟁했다고 하지만 체코 언론에서 이것도 밝혀서 저희 언론이 밝힌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프랑스 제시 금액의 반값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덤핑이라는 하나의 수식어가 나온 거고요. 이게 체코 언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체코가 지금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민한 상대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한편으로 MB 시절에 바카랑 원전 수출 때에서도 네. 웨스팅하우스의 천문학적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또 로열티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팔긴 팔되 네. 남는 게 없는 장사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쁜 학습의 기업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야권 추산이죠. 채권 현지 기업 참여율이 60%나 되고 또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지불금이 이렇게 크다면 결론적으로 팔긴 팔았는데 이게 결국 남는 장사가 될까라는 점에서 우려는 있습니다. 네. 차키 정영재 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것은 전 뭐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 원전에 그 제시했던 가격의 반값이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뭐 K1 자주포라든가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누적해온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했다는 면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거기서 이익을 하나도 못 낼 수도 있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이건 두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성과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비관적 관점으로는 성사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운영은 도전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성과를 따내는 게 국정운영자의 총 책임이고요. 그게 유능과 무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도전만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체코에 공을 들이시는 건 좋은데 과연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 르네상스, 체코와의 100년 원전 동맹 이게 조금은 어감이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원전으로 회귀를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원전 수주 유럽 시장에 남아있는 그 시장을 어느 정도 국익을 위해서 뭐 조금 접근하는 건 좋겠으나 마치 전 세계가 탈원전이 아닌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 그런 것도 조금은 좀 정책 방향이 좀 생뚱맞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지금 체코에 가서 맺은 계약이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MOU입니다. MOU는 언제든지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선 협상 알아야 대상자요. 그렇죠. 더 정확히 그 말씀드리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말씀 뭐 짧게 하실 게 있으면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거는 네. 뭐 서로 입장이 딱 뭐 2대2로 딱 나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잘 되기를 바라보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라는 건 전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짚어서 나가겠다. 그래서 너무 좀 우려가 앞서는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정말 말씀하신 김에 내일 정말 이제 저녁에 예. 여당으로서는 또 집권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 그런 이제 회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요? 일단 오늘 뭐 대통령실 발표로는 이제 뭐 그 당 대표나 원내대표 당 사역이라 그러죠. 예. 당 사역 그 하고 최고위원들하고 대변인들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분 정도로 하는데 이게 한번 연기됐잖아요. 연기될 예. 때도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늘 어렵게 이제 성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이슈는 아예 없어져 버릴 거예요. 독대가 이슈가 됐습니다.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제일 지금 최신으로 이제 보는 걸 보면 일단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돼 버렸다. 예. 뭐냐면 독대를 왜 흘렸느냐 이런 쪽의 관점으로 지금 누가 흘렸습니까? 저희 한동훈 대표 쪽에서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판단 안에서는 우리 쪽 한동훈 대표 쪽에서 흘리지 않았다는 걸 요청한 말씀드리고요. 건 한동훈 대표가 예, 한 그거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요청은 한동훈 네. 대표가 했고요. 다만 이 내용을 한동훈 대표가 흘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리고, 근데 그게 왜 그래 또 중요하게 그래 언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그렇고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먼저 흘렸느냐가 큰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그 국민의힘 어떤 지지자들이나 보수에 있는 분들은 생각하는 게 두 분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 여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거지. 이건 누가 흘리고 안 흘리고 불쾌하고 안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한 대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단둘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신 거죠. 근데 그거를 만찬 그러면 어차피 만찬을 하니까 그 직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따로 만나서 해보자는 의도로 하신 건데 이거를 뭐 독대 요청한 거를 누가 흘렸느냐 불쾌하다 이런 개념으로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내일 뭐 무산이 됐죠. 독대는 무산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반전으로 독대 시간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단 두 분의 독대는 지금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이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좀 변형을 둬서 뭐 원내대표나 뭐 정책위원장 정도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소그룹으로 만나지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갑작스럽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단둘이 만나면 일단 무산됐다고 봅니다. 예. 강정호 의원은 뭐 오늘 민주당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뭐 독대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좀 이 내일 있을 예정인 만찬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만찬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만찬을 하더라도 오늘 하는 게 더 맞았죠. 왜냐하면 내일 국무회의가 만약 있다면 뭐 거부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테면 여당 대표를 만나서 독대든 혹은 아니든 간에 대화를 나눴다면 훨씬 더 내일의 기대감은 컸을 겁니다. 어떤 국무회의를 하던 간에. 그런데 일테면 만찬이고 그럼 내일 국무회의에
뭐 가부당 간에 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결론이 난 이후에 만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첫 번째서는 여당 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협상력은 어느 정도 조금 훼손이 됐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협상의 여지라는 게 굉장히 넓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국무회의 부분 일단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떼놓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의료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정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시점이 저는 도과했다 이미 넘었다. 네. 그러므로 내일쯤에는 이게 이 만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만나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거의 최후 시점 아니야라는 조바심들이 국민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최후 시점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수시 뭐 교육이 씨가 더 잘 알게 수시가 이미 시작이 되고 이 풀리지 않는 의료 대란 혹은 예. 전공의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해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일도 사실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 독대냐 아니냐의 문제는 핵심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당권 장악력이 없는데 독대가 되겠느냐라는 발언이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독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맥락상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슷한 또 발언을 했고 담판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독대는 곤란하다라는 따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는데 당대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길래 무엇으로 예상되길래 이렇게 이 독대가 또 대통령과의 두 사람만의 만남이 어려워지는 건 어떤 요구라고 봐야 됩니까? 강윤정 의원께서는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그 당정 간의 대화가 조금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한 대표는 이번 만찬과 혹시라도 독대가 성사됐다면 아마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자신의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의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관이 무엇이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동력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쪽에 진정성 어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독대를 요구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나 우리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이 독대 요청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우리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일종의 프레임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독대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두 분이 만나서 이번 그 민생의 어려움과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앞서서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된 거를 두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성시 전 부대변인은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참 이상하다. 이러기 이상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독대 요청을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국정을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야당 대표는 독대를 요청할 수 있죠. 예.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닌가? 원래 가깝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동안 있었고 예전에는 우리 한동훈 장관 했던 그 정도로 가까웠던 분이 20년 지기. 20년 지기고 그런데 갑자기 이번 전당대를 거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가 돼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굉장히 조금 비정상적인 판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개인으로서의 사적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한동훈이 아니라 그냥 공적인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한동훈 대표를 대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사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에게 머리를 고개를 드나
라는 게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었죠. 예, 바로 그 한동훈 대표. 부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심과 멀어져 있다. 불편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영린들이 정확하게 규정했단 말입니다. 만찬전에 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에요. 더 이상 민심과 이격돼서는 헤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따지고 보면 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넘어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차별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 여지를 열지 않는 거를 보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괘씸하고 만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를 안 하는 거 아니겠냐.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여당 대표가 왜 독대를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출발부터가 해동 전에 해동을 앞두고 독대 요청을 한 출발부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부 다 함께 있을 때는 말하기 힘든 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니까 독대가 반드시 필요한 내일 해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 독대를 요청하는 거는 뭐 맞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그 지금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는 다 알잖아요. 네?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 하지 친하지 마시고 않으세요? 그 뭐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조금 그런 불편한 게 있었다는 것과 지금 뭐 전당대회 때 그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공사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대통령. 그런 과정에서 제 말은 그런 과정에서 좀 끌끄럽고 불편한 것들을 국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게 앞서서는 안 되고 빨리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왜? 의정 활동 여야 의정을 하겠다 한 것도 벌써 추석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도 좋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또 많은 또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뭐 이런 저런 개인적인 이런 관계나 이 사사로운 감정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빨리 대통령님을 만나서 대통령님과 이런 허심탄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것만큼은 여당 대표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 요청도 드리고 또 현장의 그 어떤 여론, 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좀 다운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데한 또 정확한 현장 진단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에서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 대표가 지금 요청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절실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뭡니까? 예. 이 이후라도 빨리 만나야 된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효진 의원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의정 갈등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대통령실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껄끄러운 반응이 조선일보 인터뷰의 내용이 결정적인 빌미가 됐을까요? 대통령실의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졌는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울고 싶은데 어디 탁 맞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래 만나기 껄끄럽지 않지 않았다. 그러니까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보니 그동안 불편해해왔던 모든 것들을 요구하겠구나라는 짐작에 좋은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적인 건 예. 대통령실의 반응은 똑같아요. 문제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간에 불편해하는 대화 상대인 여당 대표로서 현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끌어내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협상력이자 리더십이자 한번으로는 정치력이에요. 이 세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사실 대통령 아닙니다. 한 대표죠. 한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건 아니면 공식 협상 자리에서건 요거를 입증할 아주 막대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 시간이 불리한 건 첫 번째 의료 대란이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사람은 사실 저는 한 대표라 보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전 질문도 던지고 싶어요. 조선일보 인터뷰를 냈을 때 좋다. 내가 그 문제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한번 만나자라는 반응을 예상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점에서 협상력과 정치력 리더십이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는 건 한 대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사과 문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고 싶다 하셨던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국면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한 비대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한 지난 총선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네. 대표가 익십을 해서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건 한 네. 대표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정 갈등도 나오는데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독대든 아니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한 건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일 회동해서 그 물꼬를 털릴 수 있게 만들 계기가 나올까요? 사실 뭐 독대를 통해서 그 물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내일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다. 그래서 밥을 먹는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 공백 문제 아니에요? 의료 공백 문제가 언젠가 의료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얘기는 안 하고 밥만 먹고 잘해보자라고 헤어진다고 했을 때 국민께서 그 만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 내일 독대가 성사됐든 성사되지 않았든 간에 예. 내일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료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죠. 예. 뭐 구체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서영주 전 부대변인 갔다가 이제 정성국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네.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의정 갈등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다수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막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야당 대표만 의협 회장과 만나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될 거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뭐 여당 대표도 만나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만났고 야당 대표들이 지금 의사단체들과 설득 작업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앉히려고. 유일하게 여야 의정을 펼쳐놨는데 처음에는 여야 의정 그다음에 여야 정이었습니다. 의사단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의사단체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박단, 이면택 회장, 여당 대표도 만났고 야당 대표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립된 건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잖아요. 마치 물러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국에 25년 증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나머지 과학적 근거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만 고립됐고 여야의로 가는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야 의정을 펼쳐놨는데 여야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해주니 여야의로 가는데 이러다가는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결점 못 찾습니다. 라는 것인데 정말 기괴한 거는 역대 집권 여당 대표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뭐 밥만 먹고 격려하는 자리 따로 있고 얘기하는 자리 따로 있진 않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모임이 있으면 그 사전에 한 20-30분은 당대표를 대통령이 독대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도부가 모이면 그때 짠 하고 대표랑 대통령이 들어오고 지도부랑 식사를 하는 그런 형식들을 갖추는 게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따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상. 그러니까 지금 국정에 대해서 너무 한가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답답하고 이러다가는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하는 그런 부분을 막겠자는 것인데 저는 정광재 대변인 얘기했던 대로 밥 먹으면서 본인 체코 갔다 온 얘기랑 반찬이 어떠냐, 맛있지 않냐, 요새 뭐 건강은 어때 이런 얘기만 하려고 만날 것 같으면 그거는 정말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이 심각한 이 국정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마 이 만찬이 파는 시간이 대략 한 뭐 9시경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모든 언론이 인터넷 언론은 더 빠르게 이제 속보로 전달될 텐데 예. 이 의료 관련해서 의정 갈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접점이 나오느냐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25학년도냐 6학년도냐 이 의대 정원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해법이 뭐냐. 뭐가 나올 만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2025년만큼은 절대로
예, 변화를 줄 수 없다.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그 만찬회동을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좀 표현했잖아요. 그 새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보다는 예. 격려하는 자리다 이래 해버리니까 이 사실상 내일 그 만나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의정 문제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또는 뭐 좀 의논 이런 내용들이 진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아마 뭐 체코 갔다 온 아까 그런 순방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덕담 뭐 이런 형태가 주를 이루면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저도 저 부산 양산대병원을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한번 가서 또 한 적도 있고요. 병원에 또 직접 간 적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이 의사 단체는 전반적으로 좀 정부의 진정성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에 이 정원 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알지만 정부에서 이제 문을 열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진정성 있는 이 제스처를 해오면 좋겠는데 이거는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딱 뭘 단절을 지어버리니까 의사 쪽에서는 이제 진정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마음을 다 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형태가 좀 예.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좀 딱딱하니까 진척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조금 더 덧붙일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복귀의 명분을 의사 단체에 좀 주려고 하는 움직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여야 의정 협의체 발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지금 여당과 야당 의사 단체는 일정 정도 여야 의정 협의체 발족에 정부가 조금만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들어오겠다라는 의사가 일정 정도 확인됐다고 보거든요. 관건은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의사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일부는 열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면택 의협 회장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중재안, 민주당의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 대표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이 사태에 제일 정말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 국민이 가장 다급하다. 이 메시지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답답한 건 이 정도 말 그대로 의료 대란 상황이면 정무 라인이 살아있다면 내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정부의 안을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여러 번 오가면서 어느 정도 정교한 안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더 그림이 더 멋있는 수순이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당 대표도 모르고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 간의 정무 라인도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 단체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가지고 와라 협상 테이블에 계속 정부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고집하고 있다는 태도는 보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부가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정무 라인이 살아있다면 그거 아주 부지런히 오가면서 이 보관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제일 답답한 상황이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정무 라인처럼 지금 야당의 대표가 움직여준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럼 여당 대표에게 좀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정무 라인 역할까지 해야 되는 지금 야당 대표의 입장이 좀 답답한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인사경질이라도 해서 전공의한테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2025년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질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보여줘야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조차 없다라는 거에 정말 야당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너무 답답한 알겠습니다.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 네. 내일 의정 갈등이 가장 큰 주제로 보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최상병 특검법,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네. 또 지역 합협 이것 관련된 이야기도 내일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선을 그어놨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뭐 의사를 여론을 통해서 얘기 나왔고요. 예. 뭐 위헌적이다. 뭐 그다음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망신 주기 뭐 특검이다라고 해놔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뭐 의료 대란과 특검 부분 정말 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당 대표를 만나서 독대를 하면서 그걸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만난다잖아요. 아니 그 독대를. 그다음에 밥만 먹고 격려하고 끝낸다고 보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확실한 것이고 그동안 좀 잘못된 국정 운영이 그거예요. 정당 간의 관계가. 그동안은 윤심을 말하자면 하달받으러 지도부가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민심 전달 어디에서 감히 나에게 알겠습니다. 나의 지시를 받아라. 그거 아니면은 안 만나겠다. 저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정성국 의원께서 먼저 이 정확하게 사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만 하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심지어는 장소로는 경남 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칠불사. 지리산의 칠불사까지. 네,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뭐가 핵심인지요. 일단 의혹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좀 두 가지입니다. 예. 결론은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천을 받는데 이제 그 실패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 공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개혁신당을 만나가지고 이 비례대표를 이제 만약 준다면은 예. 김 여사하고 접촉했던 것들을 좀 폭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남이 있었다는. 근데 만남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났다. 만났는데 거절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하나 더가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예. 경남 하동의 이 지리산의 칠불사에서 만난 것은 이준석 의원과 누가 만난 저는 겁니까? 일단 알기로는 천하람 의원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아니, 천하람 의원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 이제 그 당사자들 만난 거죠. 그 와가지고 김병선 전 의원, 명태균. 명태균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태균을 만난 건 여기는, 아니다. 예. 네, 명태균은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저는 이제 정성국 칠불사에 명태균 씨 있었어요. 예. 그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네. 명태균 씨는 나중에 이제 2022년으로 확실히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부분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름이 많이 거론됐고 그게 확실히 예. 들어갔다면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서영주 전 부대변인까지 말까지 하겠다면 일단 알려진 의혹으로는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준석, 천하람 의원 네 사람이 만났다. 일단 저는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도 일단 공개가 됐죠. 일단 뭐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SNS 사진에 근데 이게 뭐 이제 2022년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온 것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제 이 김영선 의원이 이제 이런 뭐 대선 직후인 6월 1일 지방선거에 창원 예. 의창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박완수 현재 예, 경남지사가 예.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보궐선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명태균 씨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돼서 이제 이
이 결과로 또 돈도 지급이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거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여기 개입을 했다. 예. 김 여사가 이제 공천에 이제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어찌 보면은 텔레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텔레의 정확한 그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김 여사가 이제 2022년이고 거의 2024년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도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이제 우려는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게 뭐 좀 신빙성 있는 걸로 더 발전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데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의혹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얘기 좀 듣고 강효정 의원 쪽으로 넘어올 텐데 네.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신빙성에 대해서 더 의혹이 커지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토마토가 원본 메시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요. 텔레그램 원본 메시지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는지 여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한 거예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그것을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이라고 얘기를 소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게 뉴스토마토의 입장이잖아요. 뉴스토마토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원본 메시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감시고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공적 자리를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권한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려면 조금 더 수긍할 수 있는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전원의 전원 방식으로는 이 의혹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이 의혹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는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자면 예. 두 번의 선거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선거 공천에. 바로 이 부분이고 이제 그런 의혹이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이 스펙트럼을 잡아보자면 선거 브로커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름이 활용된 게 아주 최소죠. 그리고 최대로 가자면 말 그대로 대통령실과 혹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민간인의 선거 개입이 가장 큰 스펙트럼의 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아직까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의혹인 것이고 맞습니다. 의혹의- 정확하게 뭔가 규명이 된 사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참고로 의혹의 함께 스펙트럼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네. 크게 보자면 최소와 최대일 텐데 일단 전 최소라고 해도 문제다. 왜냐하면 취임식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사진을 보자면 거기에 지금 범죄 관련 의혹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초청을 하게 된 거는 아마도 제2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한 대표가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제2부속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곧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태블릿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김없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비롯한 뉴미디어, SNS 이 메시지들이 꼭 등장하더라. 아까 우리 잠깐 말했던 사과할까요 말까요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혼탁한 이게 진위 여부를 이런 자리에서 논하면서 말 그대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아니에요. 예. 문자 메시지. 이번에도 텔레그램이 여지없이 등장하는데 제가 최소 부분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사님이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하셔서 혹은 텔레그램을 많이 하셔서 최소한 호가호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까는 의심스럽고 한편으로 스토커에게 가방을 받은 전력도 있잖아요. 스토커라고 말을 했던 위장 침입한 자에게 가방을 받은 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쌓였을 때 많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개연성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
그러면 정말 순진무구한 여사가 여러 그런 늑대 같은 사람들에게 활용당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고요. 이게 텔레그램이 정말로 드러나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요라는 그때부터는 만약 그 똑같이 예. 명씨가 말한 그대로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 맥락 분석이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듯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칠불사에서 거론되는 이준석 의원인데 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아니다라는 또 본인의 해석을 내놓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알겠는 게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에 칠불사에 가서 그 메시지를 본 것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실패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2년부터 23년 거치는 기간 동안 명태균 씨가 어떤 일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했는지를 말하자면 이준석 의원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 텔레그램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뉴스톱터가 보도하는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명태균 씨에게 지금 법적 조치를 하는 것들은 뉴스톱터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랑 본인은 텔레그램도 했고 소통을 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떤 경우에든 어떤 사인 내 얘기를 듣고 뭔가의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팩트로 존재하는 것이고 수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나머지에서는 증거 없지 않냐 뉴스토마토 그런 거거든요. 국정감사까지 기다려보셔라. 면책특권을 활용한 녹취록이 공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그냥 여기에서 너무 섣부르게 예단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큰 코 다질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 대변인께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상현 2022년 바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2022년에 이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를 가르쳐서 강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부풀려서 과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 신빙성을 낮게 일단 평가하는 발언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판 한복판에 이른바 컨설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분의 이야기를 100% 다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다니는 컨설턴트의 얘기를 100% 다 신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허위 보도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 뉴스토마토는 원본 캡처 파일은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보도 내용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완전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텔레그램을 나눈 주체가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라고 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는 그 이야기를 전원식으로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그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뉴스토마토가 원본을 갖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더 많은 녹취나 캡처 파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지금 뉴스토마토가 이걸 확보했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정성구 의원에게 덧붙일 말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거는 의혹이 수준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예. 의혹만으로 사실 아까 우리 정광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텔레그 내용이나 원본이 공개된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여사가 딱 끼어드니까 예. 우리 지금 좀 과민 반응도 사실 있어요. 물론 의혹이라는 건 맞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파열이 커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꾸 이제 언급도 많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또 이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게 무조건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혹 수준이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나오는 뉴스 추가 보도나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해야 돼,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예. 강희정 의원 말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짧게 덧붙이자면
방금 정 대변인께서 여의도 브로커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왜 이 유명한 여의도 브로커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꽤나 많은 그 텔레그램을 나눈 이유는 뭐고,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여하튼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오게 됐다면 왜 김건희 여사 민간인은 이 유명한 정치 브로커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 취임식까지 초대했을까, 이런 또 궁금증은 생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서 이 이야기까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입니다. 바로 지난주 20일이죠? 21일입니까? 20일입니까? 20일 날? 네. 20일로 기억을 20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 구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에 이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왔다라는 대체적인 이 법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형 결과에 대해서 우선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굉장히 좀 크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좀 이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이상 나오더라도 그 선거 보전금 434억인가를 지금 반환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지금 정말 이거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금 징역 2년이 최고 수준의 구형이라고 하는데, 검찰 구형이라는 게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좀 세게 나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냥 이제 김문기 그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많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또 백현동 국토부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허가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협박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에 그렇죠. 따른 부분에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느꼈다. 예, 협박으로 내가 그렇게 이제 승인했다 예, 이거였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첫 재판 결과 구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10월에 위정교사 그 검찰 구형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첫 이제 구형부터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세게 나오니까 민주당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제 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켜보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 이렇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검찰의 구형이 2년이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따져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2년 구형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년 구형 받았는데, 뭐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2022년 대선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방송에서 했을 때 그때 구형된 게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방금 허경영 그때 당시 명예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면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면, 지금은 이를테면 압박이냐 협박이냐 이 어휘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억이나 인지 영역의 부분을 두고 이걸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 인지 영역과 어휘 정도로 이렇게 2년이란 최고 구형을 받게 된다? 이건 저는 앞으로의 양형의 구형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좀 과도한 구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이제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라는 명분이긴 한데, 검찰을 향한 압박이 또 상당한 수위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법사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시에 대한 불안한 기류, 이른바 방탄 청문회라고 하는 국민
힘에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했던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일부 사람들은 이미 벌써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또 쌍방울 대북 소문과 관련해서 박상경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는 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이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를 받은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께서 탄핵을 했었을 때는 다 기억하는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유권자 분들께서 정확히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아직 1심 선고는 11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제 구형이 2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고 최종 대법원 선고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또 400원이 넘는 선거 비용도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 또 이게 위정교사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도 오는 30일 날 이제 결심이 되고 나면은 연내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뭐 재판부가 지금 현재 검찰의 구형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 구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감정적 구형에 따라서 그거를 한 정당에 434억을 토해낼 만큼 100만 원의 이상의 어떤 형을 할 것이냐. 저는 검찰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라고 보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선거법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법조 출입을 했었고 또 정당에서 이제 보좌관이나 정당 생활하면서 10몇 년을 선거만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낙선시키거나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이거는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과 국토부의 어떤 협박 여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문기 씨하고 국토부의 협박 여부가 알았다 몰랐다가 그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민들이 알까요? 성남시청 직원 중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이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 이재명 대표에서 어떤 선거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런 강한 구형은 그동안 본인들이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부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 구형을 했고 최근에 민주당이 뭐 검사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구형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누구도 이런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원지 대변인.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데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거짓말이 왜 나왔느냐. 그것은 자신의 당선 목적을 위해서 한 얘기죠. 왜냐. 당시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장동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팩트였거든요. 예.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후보 시절에 경기도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은 이 대선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했고 지난번 성남시장 선거에서 50만 원이라는 전과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동정전과가 이런 것들이 가중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을 구형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과 별도로 사법부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 거고요. 예. 잠시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대폰이 자동 작동돼서 소리가 나갔는데요.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11월 원래는 이제 10월 이 재판 위기설이 나왔던 것인데 11월 뭐 아직 어떤 선고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1월 재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또 정치적인 운명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전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의원께서는? 근데 방금 정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이 모든 뭐 구형이라던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한번 빼봅시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용 구형을 받았다. 이렇게 늘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후술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인용 구형이 과도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답은 굉장히 명약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도. 한편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8명 찍은 사진이 3명이 찍은 것처럼 뭐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요인들을 보자면 상당히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 맥락 안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한편으로는 사전적인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지금 저는 3심 제도도 있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정치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검찰의 전국 가운데서 과도한 형량이 구형될 거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리더십의 혼동 내지는 부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이 긴 여정에 좀 더 이미 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말하고 가고 싶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시작이죠.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일에 나오고 위정교사 혐의는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명이 된다는 또 표현까지 판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좀 다급한 상황이라 봅니다.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7개 재판에 11개 혐의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4개 재판입니다. 재판이가 혐의가 11개죠. 네. 11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1개라는 혐의라는 게 이 혐의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이걸 뭐 나름 이렇게 좀 우리 기대하신 뭐 무죄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크게 안 나오는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 피해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되면서 불안감은 커질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민주당 안에서의 그 어떤 주자들,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혼동의 시간에 올 것이다 봅니다. 예.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KBS 열린 토론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입니다. 기소된 건 4개 건이고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